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를 공부했다면 페르시아 제국, 오늘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는 이야기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요, 그때 문명 얘기하면서 중국 문명에서 이미 중국 초반부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증거가 불충분한 그 전설상의 왕조였고, 그 다음에 상나라는 뭐로 유명? 그렇죠. 갑골 문자를 남긴 나라였죠. 그리고 상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진 주나라는 봉건제로 유명했는데, 봉건제 기억나요? 그죠. 왕이 제후에게 그 땅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제후는 충성을 바치는. 근데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은 약간 위기를 예감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제후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였죠. 정말로 그런 일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요, 바깥에서 주나라를 공격을 한 거죠. 북방 유목민족이. 그런데 주나라가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수도를 옮겨요.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이 약간 창피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주나라 왕실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그 제후들, 왕 밑에 있던 제후들이 각기 독립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그래서 주나라 왕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런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춘추 시대는 그래도 제후들이 왕을 인정을 해줬어요. 주나라 왕을. 그런데 전국시대 가면 이제 제후들이 주 왕실을 무시하면서, 주나라 왕을 무시하면서 자기도 다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막 세우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국광식,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결국 먹히는 그런 경쟁하는 치열한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춘추 시대에는 5개의 나라, 전국 시대는 7개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서로 막 경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 나라 이름 안 외우셔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됐다.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분열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옆에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거고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 많이 써요. 여러 세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말할 때 우리가 쓰죠. 그래서 배달 음식 춘추전국 시대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달의 땡땡, 뭐 요기 땡, 뭐 쿠팡 땡땡, 뭐 이런 애들이 서로 춘추전국 시대 경쟁하고 있다. 편의점 춘추전국 시대, 그죠? 뭐 GS 땡땡, CU 땡, 뭐 이런 애들이 서로 춘추전국 시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역사에서 나온 말이다. 근데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가 혼란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혼란 속에서 그 각각의 제후들이 만든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더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단 그 원래 문명이 시작될 때는 청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철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중국도 드디어 이제 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하니까 농사가 잘 되죠. 그러면서 상업과 수공업, 이제 남는 걸 파니까 이런 게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장이 모여서 그 생기는 곳 도시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춘추전국 시대는 이런 발전기였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거는 무기도 철로 만든 걸 쓰면서 더 무시무시해지겠죠.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가 더 확대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 각국 제후들, 각각의 그 나라를 세운 제후들의 고민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내 나라를, 나의 나라를 더 부국강병, 부유한 나라, 강한 병사를 가진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은 어떻게든 유능한 인재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제후에게 캐스팅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다스리면 어떨까요? 라는 것을 제후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여러 학자들이 만든 다양한 학파, 사상들, 학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제자백가라고 불러요.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많은 학자들, 그리고 100가지 여러 가지의 가짜가 그 사상할 때 가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만든 다양한 사상들, 이걸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정말 다양한 제자백가 학파들이 나와요. 이렇게 다 가짜로 끝나는 이런 애들이 다 여러 사상들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다 하지는 않고요. 탑4 4개만 하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육아예요. 육아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바로 공자님, 맹자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육아 사상의 내용은 우리가 맨날 도덕책,
부모님께 듣는 그 예의 범절. 그래서 어질 인자, 그다음에 예절할 때 예자. 그래서 도덕을 지켜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는 신하답게 충성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답게 효도해야 되고 형제 간에는 우애롭게 지내야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바로 육아사상의 내용이고 이게 이때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자, 맹자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도가예요. 도가는 노자, 장자 이런 선생님들이 만드셨는데요. 도가는 완전 편해요.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도덕 이런 거 다 사람이 만든 거다. 도덕이나 법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한마디로 내비둬 하는 거죠. 그래서 도가는 뭔가 이렇게 신성 같잖아요. 느낌도. 그래서 내비둬 자연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게 도가. 도를 아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일단 법가는 딱 만드신 분 비주얼부터가 약간 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법가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얄짤없는 처벌. 그래서 처벌에 의해서 백성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법가. 약간 무서운 거죠. 법가는 엄격하게. 그다음 묵가는 약간 이렇게 너그럽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이 춘추전국 시대 전쟁이 되게 많은데 전쟁에 반대하죠.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그래서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묵가. 그래서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우리는 이렇게 네 개를 알아봤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제후라면 나는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어떤 걸 골랐을까? 도가? 법가? 유가? 묵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춘추전국 시대가요. 결국은 끝이 나죠.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들의 분열을 끝냈다는 건 결국 하나가 통일을 했다는 거죠. 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누구냐면 진입니다. 진. 그래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된 건데 비결이 뭘까? 이 진의 통일 비결 바로 이겁니다. 딱 봐도 무섭지 않나요? 그죠? 뭐 사지를 찢는 이런 엄격한 처벌 이런 거 무슨 사상이죠? 그렇죠. 바로 엄격한 처벌 법가 사상. 그래서 이 진나라는 법가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 최초로 이렇게 분열돼 있던 500년 이상 분열돼 있던 중국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한 겁니다. 진. 자, 그래서 통일에 성공한 그 진나라의 왕은요, 당연히, 야, 내가 장난이 아니잖아. 막 엄청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단계 나를 더 높여줘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중국은 왕을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 중에서도 황제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앞에다 뭐자를 붙여?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황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강력한 중앙 집권,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가 망했잖아요. 그 춘추전국 시대로 엄청 혼란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 내가 관리해야겠어. 그래서 황제가 군과 현을 동네를 다 나누고 거기에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얘네가 관리들이 다스리게 하는 그게 군현제예요. 군과 현으로 나눠서 황제가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 군현제를 실시했다. 봉건제의 반대죠. 그 다음에 도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도로가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역시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도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통일합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분열돼 있던 중국이 그러니까 다 달랐을 거잖아요. 나라마다 그걸 다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통일, 그 다음에 문자 통일, 그리고 도량형은 뭐냐면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양을 재는 단위, 무게를 다는 단위 이런 게 다 나라마다 달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양은 이걸로만 재, 무게는 이걸로만 해서 딱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통일했다라는 거. 그 다음 사상도 통일합니다. 그 진나라는 뭐라고요? 그렇죠. 법가였다고. 그러면 법가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생활에 꼭 필요한 책을 빼고는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땅에 묻어서 죽인다. 와, 바로 이거. 그래서 책 서자죠.
책을 태우다 분자예요. 왜 우리 사람이 자기 몸을 태워서 자살하는 거 뭐라 그래요? 분신자살. 분자는 태우다 분자고요. 그래서 책을 태우고 그다음에 유학자들을 법가가 아닌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애들을 다 묻어버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분서경우 불 지르고 묻어라 라는 거고 이렇게 사상을 탄압한 거죠. 법가가 아닌 거를. 그 다음에 시황제는 영토도 확장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아주 이 진나라를 괴롭히는 흉노라는 북방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유목을 하는 민족. 그래서 흉노를 막기 위해서 이걸 세운 거죠.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중국에서 유명한 만리장성을 이때 세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흉노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진나라 때 세웠던 건 이런 토성이에요. 흙으로 만든 거. 나중에 이걸 명나라 때 다시 벽돌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건데 어쨌든 이 만리장성을 처음으로 만든 건 진나라 때 흉노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 그다음 진시황제는요. 궁궐도 엄청 멋있는 넓은 궁궐에서 살죠. 그래서 진시황의 궁궐을 아방궁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진시황이 살았던 아방궁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복원해 놓은 건데 원래 있던 거를 6분의 1로 축소한 거래요. 근데 겁나 커요. 그러니까 진시황제는 정말 거대한 궁궐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진시황은요 죽어서도 나는 정말 넓은 곳에서 나의 힘을 보여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의 무덤도 완전 장난 아닙니다. 거의 산이에요, 산. 엄청나게 넓은 무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즉위할 때부터 그 자기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고 엄청난 죄수를 동원해가지고 건설을 했고요. 막 은과 구리, 뭐 수은 이런 게 막 넘치는 거대한 지하 궁전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진시황 무덤에서 진짜 놀란 게 이거예요. 보니까 이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엄청나게 많은 인형들,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이게 사람 크기래요. 그래서 와 진시황은 어떻게 이걸 다 만들게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그 진시황이 가졌던 권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진나라 짧고 굵게 역사를 마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애구 힘들어 그러죠. 맞아요. 바로 원망이 대단한 거죠. 법가 사상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엄청 뭐 많이 짓잖아요. 만리장성, 아방궁 짓고요. 자기 무덤 짓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게 통일 15년 만에 정말 500년 만에 통일을 했는데 중국을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진나라. 근데 여러분 중국이 영어로 차이나잖아요. 근데 차이나에서 A를 빼면 뭐예요? 이거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라는 말이 진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진이 짧긴 했지만 뭔가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진이 멸망한 이후에 중국은 이제 또 다른 황제를 꿈꾸는 자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초나라, 한나라 이 두 나라가 가장 크게 강력한 나라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장기 알아요? 장기? 이 장기가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진나라 멸망 이후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립했던 그걸 가지고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나라라고 써 있는 거고 이게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장기는 둘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역사의 결과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둘이 결국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네, 바로 한나라 유방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 다음에 한이에요. 한. 그래서 한나라에는 무제라는 또 아주 전성기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진시황의 9년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내가 모든 관리를 임명하겠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치를 어떻게 할까? 법가. 아까 진나라는 법가를 택해서 약간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무제는 뭘 택할까? 무제는요? 유교. 유가를 택합니다. 유가. 그래서 그 위아래 질서. 유교는 딱 도덕, 질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누가 있어?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존경받을 수 있는 유교를 택한 거죠. 그래서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유교를 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제도 엄청나게 정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나라네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어느 나라? 고조선이 있었는데요. 고조선을 침략해서 결국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가 한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있네요. 얘 흉노. 진나라 때도 그래서 만리장성 쌓았었는데 계속 이 한나라를 괴롭히는 거죠. 진나라에 이어서. 그래가지고요. 이 부제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흉노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흉노가 그렇게 세요. 엄청 세요. 그래서 흉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실 흉노는 한나라만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또 엄청 지금 흉노가 다 위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연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월지라는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신을 한 명 보내요. 장건이라는 사람을 이 대월지로 보내서 이 흉노를 위해 같이 싸우자. 흉노를 막기 위해 같이 싸우자. 그러면서 동맹을 맺으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장건이 갑니다.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장건이 갔는데 결국 동맹에 실패해요. 얘 대월지가 거부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맹을 못 맺고 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장건이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장건이 이렇게 해서 서역을 갔다 오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길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막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막 있죠. 그래서 사막인데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이용해서 잘 가니까 갈 수 있더라. 그래서 바로 여기 중국 한나라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동서교역로 사막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사막길이요. 이 길을 통해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 많이 이제 교류가 됐대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비단길이라는 말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에 이렇게 낙타 타고 다니는데 이 길이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으로 가면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장건, 그래서 사막길, 비단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비단길은요, 이렇게 그래서 한나라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에요. 근데 주로 사막인데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들을 연결한 길인 거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결국 그 중국의 비단, 실크가 로마에까지 와 이렇게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단길을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에서 비단을 짜요. 이게 바로 비단길을 통해 교류한 거죠. 중국에서 로마 동전이 발견돼요. 교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류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한나라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 힘이 있는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뭐 횡포를 부려서 농민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농민들의 반란을 틈타서 호족들이 더욱더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 나라를 세워요. 한나라 없네요.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위초고라는 세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 얘기까지 했는데요. 한나라가 남긴 문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일단 한나라는 유교를 선택했잖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또 공자, 맹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체륜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뭔가 기록을 남기는데 이런 걸 쓰는 거죠. 대나무, 그 다음에 비단. 근데 비단은 너무 기록을 하기에 비싸고요. 대나무는 너무 무거워요. 이거 봐, 대나무야. 무거워. 그래서 체륜이 생각을 한 거죠. 종이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체륜에 의해서 종이가 발명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는요. 나무를 불려가지고 잘 삶아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거를 종이 모양으로 말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문방구 같은 데서 쓰는 한지예요. 한지.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 때 만든 종이. 그래서 한지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체륜에 의해서 한나라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파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책이 아주 또 진짜 유명한 역사책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제목이 뭔가요? 사기. 맞아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 초반 그 한나라 때부터 한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방대하게 기록한 책인데 정말로 그 역사책이 가장 샘플? 모범이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왜 우리 고려 때요. 우리나라 고려 때 삼국사기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 사마천의 사기를 샘플로 모델로 삼아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 아주 세계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불교요. 그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요. 이거 무슨 길이죠 아까? 그렇죠. 바로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절이 생기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것도 다 비단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단길 아까 누구라고요?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쪽에 왔다 가면서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민족을 뭐라고 하죠? 한족이라고 불러요. 중국 오리지널 중국 민족을. 그 다음에 중국의 말과글 한어, 한문, 한자. 중국의 약, 한약. 중국에서 만든 종이 한지.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진나라는 영토를 통일했다고 했지만 이런 문화들, 글자, 종이 이런 문화들은 모두 한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진나라가 영토를 통일했다? 그럼 한나라는 문화를 완성시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춘추 전국부터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이야기. 그래서 여기를 학습지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등교 수업 때 그 학습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